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로 60 딱 환갑이 되었죠.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산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네요. 젊어서는 정신없이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야 좀 한숨 돌리겠다 싶었는데 웬걸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부천에서 쭉 살았어요. 이곳 토박이죠.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자주 가던 심곡천 주변은 이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산책하기 좋은 곳이 되었더군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북적거리던 집이 다시 고요해지는 일요일 저녁이면 제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불 켜진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죠. 그런 제게 이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분은 저보다 2살 많은 62살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지관에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했죠. 늘 깔끔한 차림에 말수는 적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셨어요. 특히 혼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어느 날 제가 복지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실수로 물통을 엎질렀는데 이준호 씨가 말없이 다가와 젖은 바닥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 조용하고도 다정한 손길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복지관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준호 씨가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시 낭송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시 낭송이라 나도 한때 시를 좋아했는데.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저도 시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 말에 이준호 씨는 살짝 놀란 듯 저를 돌아봤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 낭송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시를 낭송할 때면 그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 낭송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성들이 깨어나는 듯 했죠. 젊은 시절 남편 외에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준호 씨를 만나면서 잊고 살았던, 아니 어쩌면 제 스스로 깊이 묻어두었던 설렘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도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부인과 오래전에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다고 했어요. 어쩐지 시를 좋아하시더라니.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사색과 함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쓸쓸함이 왠지 모르게 저의 외로움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닮은 외로움이 우리를 서로에게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시 낭송 동아리 모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이준호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심곡천에 같이 산책이나 갈까요? 새로 정비된 길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에 이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박미숙 여사님과 함께라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그날 주말 우리는 심곡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와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진 길을 걷자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위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이 길이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준호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교단에서의 삶, 부인과의 추억,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꾸밈없이 담담하게 털어놓는 그의 이야기에 저는 왠지 모를 깊은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저 역시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묵묵히 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그의 이야기에 제 마음도 잔잔하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복지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요. 그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잊고 살았던 20살 적의 설렘이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과묵했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자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잊고 살았던 온기였습니다. 저와 이준호 씨의 만남은 복지관 어르신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좋게 봐주시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선생님이랑 보기 좋으시네. 늦게라도 좋은 짝 만나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모인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박 여사님도 참.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만나나 몰라. 하긴 나이 먹고 혼자 있으니 오죽하겠어. 그래도 좀 점잖게 놀지. 저를 향한 시선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세상의 눈에는 그저 보기 흉한 주책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제 편에서 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미숙 씨,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됐지 뭘. 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을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중앙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부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풋풋한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보니 그의 섬세한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부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절함과 함께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준호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한 집이었지만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낯설면서도 포근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의 서툰 사랑과는 다른 깊고 농익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이런 감정을 선물해줘서.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닌 너무나도 벅찬 행복감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새도록 지난 삶의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마주한 환한 빛 같았습니다. 달콤했던 밤이 지나고 현실은 또다시 차가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준호 씨와 제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저에게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제 아들 이영수는 제가 이준호 씨와 만난다는 소식에 대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랑 만나세요? 저희 체면은 뭐가 되고요? 제 딸 김현숙 역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희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사시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요. 자식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에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제가 주책을 부리는 것일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토록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자식들에게 제 진심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얘들아, 엄마도 외로웠어. 너희들 다 떠나고 나니까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준호 씨는 엄마한테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 제 외로움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영수는 저에게 강압적으로 이준호 씨와의 만남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숙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측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자식들 역시 저희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 김정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저희 엄마는요? 저희 체면은요? 저희가 보기엔 다 늙어서 주책 떠시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당장 정리하세요. 자식들의 반대는 우리에게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확고했지만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우리 둘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 때문에 미숙 씨까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준호 씨의 아파트에서 그의 돌아가신 아내의 물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옷장 한쪽에는 그의 아내가 아끼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작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그의 아내 자리를 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은 결국 우리 사랑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행복을 쫓는 것이 맞는 걸까? 그의 아내의 흔적을 보면서 제가 과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저는 이준호 씨를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났고 그럴 때마다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준호 씨 역시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예전에 밝았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당분간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미숙 씨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난 행복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무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텅 빈 집은 다시 저를 집어삼킬 듯한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준호 씨의 얼굴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이준호 씨와 헤어진 것을 알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고 그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저 미숙이에요. 잘 지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고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자식들 때문에 미숙 씨까지 힘들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저도 힘들었어요. 준호 씨 없는 세상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라는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과연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아픔은 마치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 속에서 겪는 거센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딸 김현숙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심각한 불화로 황혼 이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숙은 밤낮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정말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끝내자니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고 또 같이 살자니 너무 힘들고.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현숙은 젊은 시절 제가 겪었던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숙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어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지난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를 만나 느꼈던 외로움과 행복,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아픔까지. 딸의 고통 속에서 저는 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미안해. 현숙의 말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사랑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숙에게 이준호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숙아, 엄마에게 준호 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는 준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현숙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숙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준호 씨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해도 괜찮을까?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현숙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 사랑을 반대하던 딸이 이준호 씨를 집으로 초대하다니요. 저는 곧바로 이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숙의 집에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현숙이 먼저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현숙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현숙 씨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미숙 씨 덕분에 현숙 씨도 잘 이겨낼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준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현숙의 황혼 이혼 위기는 뜻밖에도 저와 이준호 씨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부모의 사랑 또한 존중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이준호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같이 살아요.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서로 기대어 살아요.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허락을 받고 이준호 씨의 아파트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돌아가신 아내의 흔적들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이 이준호 씨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또한 그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심곡천을 산책하고 함께 시를 낭송했습니다. 사소한 일상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준호 씨의 건강을 살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오해와 편견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어쩌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푸르렀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이준호 씨와 함께 시를 낭송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 목소리에 내가 기대어 살 수 있다면 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이준호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시를 읽다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토록 깊고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어쩌면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 끝에서 우리는 결국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줄 진정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